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뉴스들 퇴근길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뉴스 정리하다가 네.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왜요? 우리 아까 오다가 얘기했잖아요. 아. 증권사 PF 네. 비리. 네. 이따 뉴스는 전해드릴 건데, 와 진짜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금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참, 네, 일단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증을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부동산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마음이 쓰이는 거는 뭐 지금이 부동산에다 불을 다시 붙여서 기름을 부어야 될 정도로 많이 침체가 됐는가? 네. 라는 점에서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되게 뜨거울 때 썼던 정책들에서 합리화가 필요한 것들은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정비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안전진단이라는 게 되게 묘한 게,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그 안전하지 않은 건물은 재개발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건물을 재개발할 수 있겠죠. 안전한 건물은 못하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재건축 재건물이라는 게 부시고 다시 짓는 거니까 네. 이전 건물이 안전했냐 안전하지 않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는 그 취지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왜 막느냐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정책이냐는 좀 다른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는 그 과정을 좀 30년 연수가 좀 지나고 하게 되면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안전진단,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난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배관 문제처럼 거주 환경이 나쁘면 안전진단이 아니라 생활환경진단이라는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네. 근데 생활환경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민들이 동의하고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통과를 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받게 되면은 이제 노원, 강남, 강서, 도봉, 경기에서는 안산, 수원, 광명, 평택 등의 뭐 이런 데가 꽤 많대요. 30년 이상 된 데가 꽤 많다는데, 그 30년 넘긴 아파트 수가 한 173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이제 추진이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이런 데 시간들 꽤 많이 걸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단축해 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재건축을 왜 못하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네. 이유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왜 재건축을 못하게 했을까? 네. 근데 재건축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그 이른바 개발 차익이라는 게 생기니까, 네. 그 안 그래도 그냥 거기 땅 끌어안고 집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오래됐다고 해서 개발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얻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그걸로 이제 발목을 잡아놨었던 건데, 뭐 그걸 그러니까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집값이 무조건 오르냐?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걸 기억을 하니까 예. 야,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가격 오른다가 첫 번째 감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양쪽으로 영향을 미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좋은 땅에서 하잖아요. 네. 좋은 땅에 지금 노후화된 건물이 있으니까 별로 안 올랐는데 여기에 새 아파트가 생긴다. 네. 그럼 많이 오르겠죠. 네. 그러면 새 아파트가 많이 오르니까 여기가 30억이면 우리는 바로 옆에니까 한 25억은 받아야지. 네. 이런 식으로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를 재건축을 못하게 했을 때 그럼 다 같이 안 올랐냐? 네. 반대로 그럼 외곽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오르게 되면 야, 여기는 외곽인데 더 안쪽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더 비싸야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올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런 건데,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엄청나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기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 그냥 다 풀어줘 갖고 다 짓는다 그랬다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PF가 뭡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하다가 수익성 안 나와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 논리를 주장을 했었다면, 네.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했었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사업성 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부양해 달라고 그러는 것도 모양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빌라왕 관련한 정책인데 그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 오피스텔 소형 주택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빌라 쪽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전세가 역전세로 인해서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매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건데 뭐 이것도 그렇게 많이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완화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사업 지구를 뭐 만들어내겠다라는 네. 얘기인데 일기 신도시는 워낙 한 200만 가구나 되니까 이거는 뭐 시작을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좀 분산을 좀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왔고요.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준공 후 미분양 다 졌는데 미분양이다. 네네. 그러면은 세제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한을 빼주겠다. 그러면 뭐 수백 채를 가져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쳐주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아니 근데 준공 후 미분양 100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제일 악성 미분양 물량이라고 불리는 게 중공업 미분양인데. 예. 근데 그 우리가 출산율이랑 이제 고령화를 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게 집값이 너무 비싸서 혼인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출산을 위한 정책은 출산 정책대로 그런 다음에 뭐 부동산도 당연히 뭐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뭔가 부동산 부양 정책도 따로 이게 뭔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저만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거는 네. 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뭐 선거의 계절이라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한국은행이 그 가계대출 관련한 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1,095조 126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7조 원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으로 2021-2년 기준으로 2조 6천억 2022년에 2조 6천억이 감소를 했는데 2023년에는 37조 원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다만 12월 한 달간으로 보면은 3조 1천억 늘어났는데 11월에 5조 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엔 좀 줄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들 인지하시피 한 11월 요 중간 작년 중간에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이제 50년 만기 대출로 네. 해가지고 확 돈을 들이부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게 12월 들어서는 좀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14조 5천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다들 인지하다시피 그 신용대출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돈 생기면 좀 끕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겠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거기도 해요. 네. 뭐 우리가 이자도 계속 내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네. 적당한 기준으로 잡는 게 경상성장률이라는 게 물가상승률 플러스 그 경제성장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늘어나는 거는 그냥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금융당국의 지금 이 얘기도 그러니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얘기하냐고요. 이거 경상성장률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2012년에 금융위 출입할 때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는 이 소리 안 하다가 그러니까 부동산 완전 불 붙어가지고 막 그쵸. 그럴 때 이런 네. 얘기 안 하다가 지금은 그거보다 밑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걸 경상성장률로 맞추겠다라는 그 원칙을 얘기한다라는 게 좀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좀 가지고 네. 경기가 과열되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상황은 우리가 좀 관리하는 수준보다 좀 높구나 좀 잡아야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늘어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줄어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밑으로 있을 때는 가계부채를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왜 늘리려고 그래? 또 부동산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답은 맞는데 그 좀 일관성 있는 태도를 꼭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경기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무조건 일관성 있게 가야만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가 돼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 고용 통계가 고용이 아니죠.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20대 인구보다 70대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다 보니까 와 이제는 정말 좀 저출산 고령화가 약간 체감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의 자료를 보면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 화면에서 보시는 그 가운데쯤에 보면 회색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인데 그게 바로 70대 이상의 인구를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서 바로 위에 보이는 보라색, 중앙에 이제 보라색 보이시죠? 중앙 보라색이 바로 20대 인구입니다. 20대 인구가 좀 내려오고 70대 인구가 올라가더니 2023년 되니까 두 인구의 규모가 역전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대 인구는 작년에는 20대 인구보다 많았었는데 70대 인구가 23만 명 늘어났지만 20대 인구가 22만 명 줄어들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게 한 내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엔에서 통계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 차지하면 이건 고령사회, 14% 이상 차지하면 고령화사회, 그리고 이게 20% 이상 차지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그 통계상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가 19%입니다.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미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넘는 8곳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정해진 미래죠. 그러니까 언제 진입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도 이제 경제적으로 살펴보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전년보다 0.9% 줄었고 핵심 생산 가능 인구도 1.4% 줄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통계를 보는 이유는 이거죠. 이런 통계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통계를 보는 건데 이제 정말 좀 급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참 인구 통계는 볼 때마다 답답하네요. 답답한데 뭐 답은 안 나오고. 예, 다음 뉴스는 오늘 새벽부터 좀 후끈했던 뉴스인데요. 그 ETF 승인 가짜 뉴스. 네. 와, 아침 뉴스사 하는데 분명히 떴거든요. 그 비트코인 가격. 연합뉴스부터 해가지고 외신에도 딱 네. 비트코인 ETF 승인 났다. 네. 그래고 이거는 멘트를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랜다. 뉴스가 또 삭제가 됐죠. 그러니까 아니랜다는 뭐지? 라고 해서 분명히 봤거든요. 저도 네네. SEC 거기서 봤는데 트위터에서 X에서. 근데 게시물이 거짓이었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해당 계정이 해킹을 당했고 글이 무단으로 게시를 됐다고 밝히고 SEC는 게시물을 30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3%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알 수 없는 당사자에 의한 무단 접근 활동이 있었다라고 좀 SEC 대변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X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항상 저런 건데 이게 그 2단계 인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한번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갈 때 하나 더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화번호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SEC 쪽에서 그 추가적인 방식의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았다. 네. 근데 보통은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기관들은 2단계를 좀 의무화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원래 보안이라는 거는 할 때마다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X 쪽에서는 시스템 침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보안 전문가들이 좀 이번 소동을 너무 키운다라고 해서 X 쪽에서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 당한 게 아니라 누가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갔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SEC 니네가 잘못 관리한 거다. 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우리가 해킹당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좀 언론에서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X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블룸버그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그 예전에 그 X의 보안 책임자가 앨런 로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소장을 제시를 할 때 머스크가 보안 예산 50% 감축을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디지털 취약점을 찾고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사실 지금 우리는 도대체 이제 뭘 신뢰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 이게 참 다른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 저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분이 뭐 이 해커 분이라 그러면 또 안 되지. 네네. 이 놈이라 그러겠습니다. 네. 이 놈이 장난으로 그랬을 가능성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분명히 코인 사놓고 했을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코인 사놓고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건데 우리는 앞으로 뭘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좀 됐습니다. 예. 저희 취재팀. 근데 저조차도 취재를 할 때 이게 진짜가 맞을까? 저도 그래서 계속 크로스 체크하고 하는데 예. 참 쉽진 않죠. 예. 자, 그래도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해 리스크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치솟고 운송이 지연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홍해 리스크와 관련된 뉴스를 처음 보도해드리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운임 지수가 그렇게 큰 변동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운임 지수가 급격하게 좀 치솟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자,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오른쪽 끝에 갑작스럽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의 차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부 분들은 뭐 주식 차트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운임, 뭐 해운주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이게 저희가 몇 차례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단기에 끝나면 괜찮다. 왜냐하면 뭐 컨테이너선 몇 개 더 들어가도 되고 뭐 그런 일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후티 반군이 여기를 점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연합군이 여기서 작전을 하니까 리스크가 완화됐다가 이란 그러니까 군함선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장기화 전으로 완전히 이제 양상이 바뀌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에즈 운하를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노선에서는 2주 연속 이 운임의 오름세가 가팔라졌다고 예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4일로 끝난 주에 중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간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현물 시장 가격이 전주보다 무려 115% 상승했다고 하고요. 수에즈 운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화물의 3분의 1 가량을 또 통과시키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운임 상승이 굉장히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소요 시간이 크게 늘어나서 수입업자들이 좀 고충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인플레이션 잡혔고 금리 내릴 것이고 이런 기대를 금융시장에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진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 운임지수 올라간 거 보다가 네. 한 1700 좀 넘은 거죠. 아니요. 1800이 넘었습니다. 1800 넘었죠. 네. 근데 이게 장기 차트로 저기서 지금 잠깐 봤는데 아이고 그 진짜 비쌌더만. 5000 몇 가지. 4000 뚫고 네, 5000 맞아요. 가까이 갔었으니까 와 참 그때만큼은 아니죠. 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와 그때 진짜 비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뉴스 전해드리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가 그 LH 직원들이 네. 그 개발 사업들 하는 거 미리 알고서 그 정보 이용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것 때문에 전 국가적인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뭐냐면은 증권사의 PF 사업장, 그러니까 PF 영어 쓰니까 또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증권사에서 거기서 돈 대주잖아요. 그렇죠. 대출해주죠. 대출. 돈 대주는 당사자가 네. 여기서 이제 해먹은 것을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그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와 내용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기가 돈을 빌려주니까 네. 돈을 빌려주니까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갑 입장에서 그 을한테 또 이 돈 말고 내 돈, 내 개인적인 돈 네. 따로 빌려가 빌려줄게. 네. 그리고 이자를 좀 많이 내. 네. 20% 넘는 이자도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금리 빌려주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거지 그 이자를 엄청나게 받아내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돼? 강대출? 강대출. 네. 그런 아유 진짜 야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게 돈을 얼마를 빌려줬냐면 네. 700억 원 개인이 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뭐 한 사람 개인으로 한 건 아닌데 법인을 관련해서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네. 그 대출 담당자가 대출을 해주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이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700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네. 개인 법인이죠. 그냥 그리고 자기 법인이죠. 네, 그게 하나 또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업무상 그 PF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되면 여사업장에서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지 알면 네. 요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이른바 선취매, 네. 주식으로 따지면 선취매 같은 건데 그런 걸 한 그 좀 비증권사 임원도 적발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얼마치를 샀냐면 네. 900억 원어치. 산 게 900억입니까? 예.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나요. 네. 선취매를 900억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연 이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이 화를 낼 수 있을까? 화가 날 수 있을까?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지가 해먹었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이게 진짜 진짜 화가 나죠. 이럴 수 있냐 그런데 900억? 700억? 감이 안 오니까. 감이 안 오니까 네. 와 도대체 이 바닥에서 이게 진짜 그냥 어디 깡패들이나 네. 그냥 그런 데서 한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 알센스를 받고 그 금융 자금 주선을 해주는 증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도대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좀 시비 영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어렵죠. 분노를 좀 덜하게 되는데 시행사가 있으면 이 시행사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증권사한테 돈을 빌리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시행사의 사업들을 다 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뭐 상장 회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시비를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걸 받아요. 네. 그거를 한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 그래 넉넉하게 1억 정도 그래요? 됐다 1억? 쳐요. 네. 그럼 이게 시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비싸게 팔았어요. 얼마요? 500억에. 아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까? 그쵸. 진짜 그 부동산 광풍의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건지 정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이니까 네. 이게 나중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독 규정에서는 지금 뭐 수사기관으로 통보하고 엄중한 제재 조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라는 거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의 제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과태료를 내거나 과징금을 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거나 취업 안 할래요. 500억 벌었으면. 900 정도. 그러니까 그 말고도 지금 사건이 되게 많은데 네네. 진짜 하나하나가 숫자도 너무 크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심지어 아까 그 12 사준 거 있잖아요. 네. 500억 원어치를 그러면 그 시행사가 500억 원어치를 사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시행사가 그 500억은 어떻게 마련했냐? 네. 그 사람이 금융회사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랬죠. 그 돈에서 일부러 500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비유하면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네네. 겁니다. 대출 담당자가 있는데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네.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한 2천억 정도 빌려줄게. 네. 대신 500억 나 줘. 아, 그래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와, 무슨 일수의 선수금도 아니고. 아니 선수금은 돈 빌려준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받아가는 그렇죠. 거를 이제 네.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지. 그 주선해준 개인이 받아가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지 참 저는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제 대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가운데 중국에서 중국에도 대만의 기업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을 거잖아요. 예. 대만 기업인들에게 항공권을 할인해 줘 가면서까지 집으로 보내서 대만에서 투표하고 와라 예. 라고 독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독려지 의미는 이제 뭐
중국에 있는 대만 기업인들 대만으로 보내서 친중 정당 찍고 와라. 이 정도로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은 이런 것 같은데 대만 자유시보가 중국 당국이 지난해부터 자국 항공사들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만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고 압력을 넣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시보에 따르면 이 항공권 할인 혜택을 누가 후원하는지 보니까 대만 기업협회가 후원하고 있는데 이 협회가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통일전선공작부 산하단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공사들에게 항공권 할인해줘라고 압박한 곳이 공산당 산하의 단체인 거고 결국 그런 걸 보니까 야 대만 기업인들 압박해서 이제 대만에 보낸 다음에 투표 친중 이거 투표 독려하는 거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만 대만 총통 선거의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집계된 여론조사 있잖아요. 라이칭더 그러니까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지지율 32%. 그런데 친중 성향인 허우 유이 후보가 5% 포인트 차밖에 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또 대만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기업인들을 대만에 보내서 이거 찍게 하면은 왠지 역전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계산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대만 선거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대만에서 무력 시위를 좀 벌이고 있죠.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뭐 대만 인근 공역 및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국 군용기, 군함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중국의 바람과 달리 대만 선거에서 그 친미 성향의 정당이 될 경우에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쩌지? 라는 우려도 전 세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만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입게 될 피해도 분명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금 빅세븐,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반도체 의존도 가운데 거의 90%가 대만 기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각도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전 세계가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글로벌 라이브에서 이 대만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현지 글로벌 통신원 통해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볼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거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요? 대만 입장에서는 친중 정권이 들어오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드는 겁니까? 친미 정부가 생기는 게 지정학 리스크가 줄어드는 걸까요? 그걸 한번 물어보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약간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져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갈 거고 친중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TSMC를 비롯해서 친미 진영 미국 그러니까 서방 진영 쪽에서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리스크가 커질 건데 그걸 이제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나 좀 궁금하긴 하네요. 중국에 계신 분인데 대만 공관에서도 일하셨기 때문에 좀 내용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라이브 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신 전해드리면은 오늘 산업은행에서 태형건설 채권단 회의 했습니다. 내일 투표하는데 워크아웃 게시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뭐 몇몇에서는 좀 거절하는 일이 있겠지만 거절하게 되면은 몇 푼 못 건진답니다. 못 건지면은 청산가치로 돌려받는 채권 돌려받는 거여가지고 거의 한 90%는 손실을 봐야 될 거래요. 그래서 이번 분위기는 워크아웃으로 갈 것 같은 회의를 오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글로벌 갑자기 열받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태형에서 책임 안 진다고 막 그러는데 이 채권단이라는 거기도 그 금리 PF 사업할 때 진짜 금리 많이 주고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그리고서 막 성과금 엄청 받아가고 거기다가 막 700억, 900억씩 받아가고 자꾸 징징 그렇게 받고 지금 저 댓글에 자꾸 징징거린다고 뭐라 그러시는데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멋진 기자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